이 남자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레스토랑 풍경, 미슐랭 별 로고, 화려한 플레이팅들. 저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나서 18살부터 요리를 배웠습니다. 25살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은 구독자 280만 명을 가진 요리,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줄리앙 마르탱입니다. 저는 세계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페루의 세비체도 먹었고 모로코의 타진도 먹어봤고 일본의 오마카세도 먹어봤습니다. 모두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특히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관해서 약간 오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거든요. 세계 최고의 요리는 프랑스 요리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맵고 자극적이고 강렬하지만 정교하지는 않다고,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를 의정부로 데려가셨습니다. 부대찌개의 본고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부대찌개에 대한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재료로 만든 찌개. 저는 그 설명을 읽고 솔직히 마음이 다쳤습니다. 군용 식량이라고요? 이건 제 취재 리스트에서 빼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 전쟁의 차례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1950년대 서울 풍경들. 냄비가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 안에 스팸, 소시지, 김치, 두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면 사리가 넣어져 있었고 치즈 한 장이 그 위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국물이 끓으면서 올라오는 냄새가 복잡했습니다. 김치의 산미와 고기의 기름향, 매운 양념 냄새가 한꺼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절대 섞이지 않을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맡고 싶어졌습니다.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요리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맛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죠. 짜다, 달다, 산미가 있다, 감칠맛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깊었습니다. 스팸에서 나오는 특유의 짭짤한 감칠맛이 김치의 산미와 만나 있었습니다. 라면, 면발이 그 국물을 전부 흡수하고 있었고 치즈가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섞인 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 번 끓여보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고쳐서 다듬어 온 겁니다. 지금의 맛으로 만든 조합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어르신이 잠시 먼 곳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을 게 없었다고요. 미군 부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스팸이나 소시지 같은 것들을 구해서 김치랑 같이 끓여 먹었다고요. 그건 살기 위해서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냄비를 다시 봤습니다. 이 냄비 안에 전쟁이 들어 있었습니다. 1950년 서울은 폐허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손에 잡히는 재료들을 냄비에 다 넣었습니다. 스팸, 소시지, 남은 김치, 살기 위해서 끓였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냄비 속 재료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울 때 재료의 출신을 따집니다. 산지가 어디냐, 등급이 무엇이냐, 제철이냐 아니냐. 그게 좋은 요리의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깊은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음식에 대해 모르는 게 있구나.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한 가정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김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치가 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채소 요리.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음식입니다. 프랑스에도 한식당이 있고 저도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맵고 시큼한 반찬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이라는 단어는 처음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절인 배추가 수십 폭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양념이 커다란 대야에 담겨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었는데 그 색깔이 강렬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이 나란히 앉아서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김장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라고요. 당신 어머니한테 배웠고, 당신 어머니는 그 어머니한테 배웠다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른다고요. 그냥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0년이 넘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켰습니다. 그게 김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건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가족이 먹을 것을 미리 만들어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서 할머니께서 제게 갓 담근 김치를 밥 위에 얹어주셔서 한 입 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프랑스에서 먹어본 김치와는 달랐습니다. 아직 발효가 시작도 안 된 신선한 배추의 아삭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양념의 매운맛이 강했지만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 김치는 완전히 다른 맛이 되고 1년 후에는 또 달라질 겁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치즈를 만들 때 숙성을 이야기합니다. 에포와스나 콩테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창고에서 혼자 익어가는 겁니다. 김치는 달랐습니다. 이 양념 안에 할머니의 손맛이 들어가 있었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비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세대의 기억이 함께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치즈는 시간이 만듭니다. 그런데 김치는 시간과 사람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그날 숙소로 돌아오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15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온 것. 전쟁이 있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세상이 뒤집혀도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이어온 것. 그 지속성 앞에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삼겹살 식당 안은 불판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가득했고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요리의 관점에서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입니다. 돼지 삼겹 부분을 구워 먹는 것. 그 기법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소스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 정도 요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모든 테이블에 불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테이블에서 각자의 음식을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이 웃는 소리, 맥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생고기였습니다. 직원분이 능숙하게 가위로 고기를 잘라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불판에 닿으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고급 식당에 가면 요리는 주방에서 완성되어서 나옵니다. 손님은 완성된 요리를 받습니다.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손님이 요리를 합니다. 불판 앞에서 고기를 굽고 타이밍을 맞추고 직접 뒤집습니다. 요리가 식탁에서 완성됩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저에게 상추쌈 싸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상추를 펼치고 구운 고기를 올리고 마늘을 넣고 쌈장을 찍어서 한 번에 접어 입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배운 그대로 해봤습니다. 너무 커서 한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도 따라 웃으셨고 식탁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식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과 웃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냄새가 없었다면, 또 열기가 없었다면, 그 소리가 없으면 절반도 전달이 안 됩니다. 식당을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며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요리를 주방 안에서 완성합니다. 셰프가 불과 시간, 소스를 계산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손님 앞에 요리를 냅니다. 그리고 손님은 완성된 접시를 받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은 달랐습니다. 완성을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판을 사이에 두고 굽고 나누고 웃으면서 어쩌면 이쪽이 더 본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완성된 접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판을 사이에 두고 함께 굽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식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이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의외의 장소에서 왔습니다. 새벽 5시 종로의 오래된 설렁탕 집이었습니다. 안내해 주시던 분이 꼭 새벽에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끓인 국물이 가장 좋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식당은 이미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사람들이 앉아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하얀 국물이었습니다. 소뼈와 사고를 몇 시간 동안 고아낸 국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상태로 나왔고 소금과 파가 따로 나왔습니다. 직접 간을 맞추라고요. 저는 먼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국물을 한 숟갈 먹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맛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끝에서 맛이 느껴졌습니다. 뼈에서 우러난 깊고 무거운 감칠맛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맵지도 않았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맛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부용, 즉 육수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급 프랑스 요리의 기본입니다. 뼈와 채소를 오래 끓여서 깊은 맛을 내는 것. 그런데 제가 배운 육수는 항상 무언가를 더합니다. 허브, 와인, 향신료. 뭔가를 추가해서 맛을 만듭니다. 설렁탕은 반대였습니다. 빼는 요리였습니다. 소뼈와 물만으로 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오직 시간으로 맛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프랑스의 어떤 육수보다 깊었습니다. 이 식당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주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라고요. 일제강점기에 할아버지가 시작하셨다고요. 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으셨다고요. 군인들이 와서 먹었다고요. 저는 다시 국물을 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온 국물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오래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파리에 100년 넘은 비스트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식당들의 역사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프랑스의 100년은 풍요 속의 100년이고 이 식당의 100년은 생존 속의 100년이기 때문일 겁니다. 설렁탕은 그냥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온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한 가지 공통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찌개, 김치, 설렁탕.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음식이었지만 바탕에는 비슷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깊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끓여서 생기는 맛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주방을 유심히 봤습니다. 요리사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국을 끓이기 전에도 볶기 전에도 양념을 만들 때도 항상 그 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맛의 시작은 요리사가 아니라 이 장들을 만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직접 그 출발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째 간장과 된장을 담가온 명인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그 장을 한평생 같은 방식으로 지켜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깊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도 발효가 있습니다. 치즈, 와인, 식초. 하지만 그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리에 더해지는 것들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발효가 요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반이었습니다. 된장을 만드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농가였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볏짚으로 묶어 매달고 곰팡이가 피게 두고 소금물에 담그고 간장과 된장으로 분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작에서 완성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3년입니다. 콩 한 줌이 3년을 걸쳐 양념이 됩니다. 10년 숙성된 된장 항아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복잡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도 있고 곡물 냄새도 있고 그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한 숟갈 맛을 봤습니다. 짠데 짜기만 하지 않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가장 오래 숙성된 치즈들을 먹어봤습니다. 그 복잡함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된장은 달랐습니다. 치즈는 동물성이고 된장은 식물성입니다. 같은 발효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깊어집니다. 저는 그날 유럽 발효 문화와 한국 발효 문화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서로 영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 각자의 방향으로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문화가 도달한 깊이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길로 걸었는데 결국 같은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저녁 거리였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연기와 음식 냄새가 거리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처음 봤을 때 프랑스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닭꼬치, 떡볶이, 순대, 핫도그. 저는 그 음식들이 너무 캐주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취재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판단이 또 틀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큰 냄비에 떡볶이를 젓고 계셨습니다. 쌀로 만든 가래떡을 고추장 양념에 졸인 요리였습니다. 빨간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한 개 집어 먹었습니다. 맛이 쫄깃했습니다. 양념이 떡 안쪽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달고 맵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 식감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식감이 없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독특한 질감이 서양 요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대도 먹었습니다. 돼지 창자 안에 당면과 채소를 넣어 쪄낸 음식이었습니다. 프랑스에도 부댕이라는 비슷한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 피와 지방을 창자에 넣은 소시지입니다. 그래서 순대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부댕은 기름지고 무겁습니다. 순대는 담백했습니다. 당면이 들어가서 속이 가벼웠습니다. 소금과 장을 찍어 먹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비슷한 출발점에서 완전히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문화가 재료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서 주변을 봤습니다. 혼자 와서 먹는 분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온 학생들도 있었고, 퇴근한 것 같은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비스트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올 수 있는 곳.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추는 공간. 음식이 사람들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 잠깐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그건 파리도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개별 음식에서 벗어나 전체 구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상 차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밥과 국을 중심에 두고 반찬들이 그 주위를 둘러쌉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찬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역할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있었습니다. 짠 것 옆에 담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것 옆에 발효된 것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다 줬습니다.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보니 이게 문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음식은 넉넉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부족하면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 파리 레스토랑에서 빵 리필을 공짜로 해주는 곳이 요즘 얼마나 됩니까? 함께 반찬을 나눠 먹는 모습. 가족 식사 장면을 촬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반찬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각자의 접시에 음식이 담겨 나옵니다. 개인의 접시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앙의 반찬을 모두가 함께 먹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 방식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함께 먹는다는 것.
같은 맛을 같은 순간에 경험한다는 것. 음식이 연결의 수단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한식당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 한식 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파리에도 말해 지구 근처에 한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요리사들 중에도 한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K-드라마나 K-팝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문화가 음식까지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직접 먹어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의 힘이 처음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으면 두 번은 없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계속 확산되는 건 맛 때문입니다. 한번 먹은 사람들이 다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맛의 배경에는 1500년의 발효 역사가 있고 전쟁을 버텨낸 생존의 지혜가 있고 세 세대가 함께 모여 앉아 김장을 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문화입니다. 깊이가 있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날 아침, 저는 일찍 나와서 혼자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국물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설렁탕 집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는 오늘 아침 처음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이 골목 어딘가에서 이 냄새가 났을 겁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음식은 정교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정교함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은 기법에 있습니다. 칼질, 불 조절, 소스의 농도. 그런 것들에서 정교함이 나옵니다. 한국 요리의 정교함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몇 달을 발효시키고 몇 시간을 끓이고 몇 세대를 이어 전달하는 그 시간 안에서 정교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양 요리와는 다른 종류의 정교함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높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10년 동안 세계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음식 문화는 그 나라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나라가 버텨온 역사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먹이고 살린 방법입니다. 그 앞에서 우열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된장을 직접 담가볼 겁니다. 3년을 기다려야 완성되는 그 된장을요. 프랑스 요리를 하는 사람이 한국 된장을 담근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배우는데 국적은 필요 없습니다. 3년 후에 제 된장이 완성되면 그때 다시 한국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을 가지고 와서 한국 할머니께 맛을 봐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틀렸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배움이니까요. 미슐랭 별을 가진 나라가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지만 사실 무릎을 꿇은 건 나라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 제 요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부대찌개일까요? 김치일까요? 아니면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던 삼겹살일까요? 여러분이 떠올린 한국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